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지난주에는 꽤 서울은 쌀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서울은 또 22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추웠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한여름 갔다가 이게 종잡을 수가 없네요. 우리 삶하고도 너무 비슷한데 이게 다 환경오염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교차가 기상 관측 일의 최대치랍니다. 최대치. 이제 일교차가 심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감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아침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등교하는 애들이 엄마들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이 띵띵 부어갖고 열이 오른다고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새 학년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도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내 면역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낯선 곳에 도착한 이방인들 그래가지고 제 4장이 오즈의 마법사 식품산업입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좀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자꾸 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1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테플론 후라이팬에 감자를 튀길 때 분해되지 않는 테플론 밀입자들이 빠져나와 음식과 공기 중으로 침투한다. 또 감자는 이미 6가지 살충제 잔류물에 오염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또 이제 진짜 겁나는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이 공부를 하기 전에 건강 공부를 하기 전에는 육류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100kg 이상 나갔었었는데 맨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서 수술을 몇 번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왜 이럴까? 남들처럼 뭐 나쁜 거 먹는 것 같지도 않는데,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육류도 내 몸에 염증을 그렇게 많이 일으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이제 육류를 이제 즐겨 먹질 않습니다. 즐겨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제 돈 내고 뭐 식구들하고 가가지고 뭐 삼겹살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소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친구들 동창들 연말 모임이나 이럴 때 그럴 때 고깃집에서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뭐 먹지만은 그 외에는 뭐 내 돈 주고 이렇게 뭐 구워 먹으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각 가정에서 코팅 후라이팬들도 다 없애야 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스텐을 쓰자니 눌러 붓기도 너무 잘 붓고 막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갈등들을 하실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고 내 건강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다 좀 하나씩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꿔주시는 게 정말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지금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뭐 또 시중에서는 제2의 IMF가 온다는 얘기까지 막 돌고 있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데 그래도 고깃집은 항상 넘쳐나요. 특히 요즘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떤 고깃집들이 많이 생겨요? 냉삼겹살, 냉동 삼겹살 집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1인분에 9,900원. 생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7,000원 1인분에요. 200g 기준으로 했을 때 17,000원, 16,0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예전에 뭐 11,000원도 비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뛰었어요. 근데 정말 건강을 생각한다라면 또 경제적인 걸 생각한다고 한다라면 굳이 그렇게 뭐 육류를 챙겨 먹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퀘스천 마크를 던져봅니다. 뭐 가끔 남의 살 먹을 때 맛있잖아요. 사실 맛은 있으니까 뭐 그 정도라면 모르지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아니면 뭐 2달에 한 번 정도는 모를까 뭐 그렇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먹는다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4페이지에 보게 되면 비좁은 비육장에서 사육되는 수천 마리의 소들에겐 체내에 축적되는 화학물질인 성장호르몬, 식욕자극제, 항생제, 진정제 등을 투여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온다는 거죠. 특히 육류 소비가 제일 많은 곳이 사실 미국보다는 영국이 훨씬 더 1인당 육류 소비량이 많거든요. 훨씬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어쩌면 영국에서 광우병이 그렇게 유행했었던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1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섭취하는 닭고기는 자연 상태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낯선 먹이로 조제한 사료를 먹고 자란 닭에서 나온다. 그 사료는 연구실에서 생산된 것이다. 연구실에서 개발된 닭 사료에는 항생제, 설파제, 호르몬은 물론 비소혼합물까지 들어있다. 비소혼합물까지 들어있답니다. 비소는 큰 황소도 조금만 먹으면 바로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독극물이죠. 20세기 내내 우리는 각종 질병이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음식에 포함된 영양의 질이 급격히 저하하는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아프다는 얘기고요. 전번에 했던 내가 먹은 것이 3대를 간다라는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책에서도 또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그리고 이제 94년에 나온 예인데 19살의 플로리다 대학생 조던 루비는 불치의 퇴행성 질환인 크론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먹거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 전문가는 조던에게 그의 선조 즉 고대 이스라엘 부족의 주식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유익한 미생물이 풍부한 생식 섭취를 강조하는 식이요법이었다. 결국 먹거리가 병을 일으킨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제 118페이지에 보게 되면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익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임산부들이 흙을 먹는 것이 건강에 유익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충동은 음식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의 부족에 대한 그리고 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려는 인체의 요구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기 때문이다. 토양은 자연이 제공하는 다양한 미네랄의 공급원입니다. 라고 이제 연구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저희 어릴 때도 사실은 땅에서 그냥 흙 집어 먹었었거든요. 진흙 같은 거 그냥 땅에서 그냥 먹었었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지만 지금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음식물에서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한 본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흙의 결찰 효과는 독성 물질을 흡수한다. 그런데 지금 흙을 먹을 수도 없지만 아스팔트가 다 깔리고 보도블록이 다 깔려갖고 흙을 접할 수도 없죠. 그나마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면 흙을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그것도 다 이제 만나기가 어렵죠. 흙을 사실은. 그래서 등산이나 가야 이렇게 흙을 만날 수 있는 그 정도로 자연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병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은 과거 10만 년 전보다 지난 세기에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10만 년 동안 우리 인류가 먹었던 음식의 변화보다 20세기 딱 100년 동안 먹었던 음식의 변화가 더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유전학적으로 우리의 인체와 필수 영양소는 수렵 채집을 하던 우리 선조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오늘날 유행하는 질병들은 바로 이런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이거의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렵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유전자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결정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식품들은 대부분 우리의 유전자 구성과 상충한다. 이런 상황이 현대의 많은 질병들을 일으킨다라고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건강운동과학과 교수인 로렌 코데인이 논문으로 발표한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인류는 음식을 보존하고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천연 첨가물들을 이용했다. 우리 선조들은 소금으로 고기와 생선을 보존하고 설탕으로 과일을 보존했으며 식초로 채소를 절였다. 또 양념과 향료를 첨가하여 음식 맛을 향상시켰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화학연구실에서 만든 식품 첨가물들이 타고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방부제라는 얘기야, 방부제. 식품 첨가물은 철저하게 기획된 것이다. 공장 거라는 얘기예요. 또 휘발성 화학물질의 그 방향제 같은 경우도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27페이지에 이런 색소들 있지 않습니까? 잠정적으로 등록된 200가지 색소 첨가제 중에서 90가지는 안전한 것으로 등록되었으며 나머지는 FDA에 의해서 사용 금지되거나 기업체에서 사용을 중단했다. 200가지 첨가물 중에서
90까지만 안전하다고 판정이 됐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색소들은 주로 직물과 페인트, 잉크에서 발견되는 콜타르 염료로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석유에서 만들어내는 화학 약품이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28페이지에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식품 속 화학 성분이 뇌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당연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진득하지는 못한 것도 많은 거죠. 장애의 발병률을 그려보면 아이들이 섭취하는 음식물에 함유된 화학 첨가물의 수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이 표에 나와 있거든요. 책의 표에.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 화학 첨가물을 많이 먹은 아이일수록 장애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글루탄산 나트륨은 특정 뇌세포의 광범위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도 다량의 글루탄산 나트륨이 조미료로 MSG의 형태로 음식에 첨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MSG, 감칠맛 나는. 또 MSG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식당에서 하는 것만큼 엄마는 음식을 못해.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입맛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MSG는 그러면 단순히 뭐 그냥 조미료에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MSG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맥도널드, 타코벨 등의 패스트푸드뿐 아니라 대부분의 냉동식품에 첨가된다. 냉동식품에 첨가되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맥도널드, 이런 거,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타코벨,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죠. MSG는 흥분 독소입니다. 이걸 많이 먹으면 흥분을 많이 하게 돼요. 집중력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또 132페이지에는 인공 감미료 얘기가 나오는데, 인공 감미료는 설탕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나옵니다. 인공 감미료는 몸을 속여 설탕을 섭취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화학 물질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경계를 교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얌전히 앉아 있질 못하는 거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뭐 반려견, 반려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136페이지에 보게 되면 애완동물 사료는 해롭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예. 굉장히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 생기던 동물들, 그러니까 반려견, 반려묘들이 뭐가 생겨요? 퇴행성, 또 백내장, 류마티스 관절염, 뭐 별별 병이 다 생기는 거죠. 옛날에 그런 애완견들은, 애완견이라기보다는 집에서 기르던 개들은 뭐예요? 뭐 그냥 심장사상충이나 뭐 그 정도나 뭐 그랬고, 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한테 걸리는 병이 똑같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또 5장은 그래서 마법사의 도제들, 그래서 약품산업과 의약산업. 첫 번째는 식품산업이고 두 번째는 약품산업과 의약산업이죠. 147페이지에 뭐 신약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신약의 절대 다수는 결코 새롭지 않으며 기존에 팔던 약의 변형일 뿐이다. 2002년 FDA 승인을 얻은 78가지 약 중에서 특효가 있는 분자 성분에 하나라도 포함된 것은 17가지 뿐이었으며, 그 중에는 겨우 7가지만 실질적으로 효능이 개선된 약이었다.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법의 탄환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저자가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뭐 제약회사들이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대안, 두통이나 이런 거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4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은 많이 합성될수록 체내에, 특히 면역 체계에 더 많은 독성이 쌓이게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밝혀진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약을 많이 먹으면 독성이 많이 쌓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고장나는 데가 어디예요? 위장이고요. 그래서 모든 약, 조제약에 보게 되면 작은 하얀 덩어리가 있거든요. 알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장을 보호한다는 약입니다. 근데 약을 먹어서 위장이 나빠지는 건데, 그것까지 또 보호한다는 약을 같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성이 계속 쌓이니까 간과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물론 아플 때 너무 뭐 심각할 때는 먹어야죠.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조금만 아파도 약에 너무 의존한다라는 얘기죠.
우리 몸에 내재된 자연 치유력이 병을 낫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이제 많은 의사들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합성화학 약품은 불법이든 아니든 우리의 면역 체계를 두 가지 방식으로 손상시키다.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과도하게 자극한다. 그러니까 면역계를 그냥 안 둔다라는 얘기죠. 151페이지에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의료 상담을 하면서 화학약품 노출이 환자의 상태에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의사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사실 의사의 머릿속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 의사들은 화학약품, 즉 약이 해답이지 문제는 아니라는 교육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옛날에는 이제 여기 얘가 반세기 전만 해도 해서 이제 미국 의학협회 저널 얘기가 나오는데 의사들이 담배 광고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뭐 의사들이 편도선 절제 수술을 권한 얘기들, 또 그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 수술을 의사들이 권한 얘기들, 또 뭐 정부가 약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뭐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진짜 끊임없이 나옵니다. 또 이제 156페이지에 미국 의학협회에 따르면 우리 몸이 처방된 약을 각자 흡수 변형시키는 개인차는 조제 방법에 따라 적게는 400%에서 많게는 4000%까지 차이가 난다고 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동일한 약을 주죠. 사람이 달라져도 그냥 병만 같으면 같은 약을 처방을 하거든요. 뭐 다르게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고혈압약 같은 경우 난 이뇨제인데, 뭐 나는 뭐 베타 차단제인데, 뭐 나는 뭐 알도스테론 완 차단제인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약이란 얘기죠. 그게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 틀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의학의 미래라는 책에서 나오지만 정말 개인 치료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나오거든요. 그건 의사들 얘기들이에요. 또 157페이지에 약을 고르는 것은 환자가 아니라 의사이므로 처방전은 의사의 기호에 따라 선택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기호는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심어주는 거죠. 솔직히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약량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 그들은 제약회사의 권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범람하는 항생제 처방은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박테리아의 내성을 키운다는 것과 급수원에서 약물 잔류 성분을 조사한 것과 항생물질이 검출됐다. 우리가 먹는 물에까지 이게 침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큰 두 가지 문제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이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엄마들이 좀 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카더라 통신을 믿지 마세요. 광고하는데 그럼 그걸 믿지 뭘 믿어라고 하지 마시고요. 책을 통해서 현대의학이 좋다는 책도 읽어보시고요. 현대의학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책도 좀 보시고 직접 검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먹고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서 누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내 인생이고 내 몸뚱아리거든요. 이제 많이 살아야 되는데 아까 의학의 미래라는 책에서 200세를 꿈꾼답니다. 인류가. 200세를 꿈꾸는데 계속 아프면서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건강하게 사는 길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약국에서 파는 이제 그 비타민제 얘기가 나오는데 167페이지에 오늘날 비타민 산업은 6대 제약회사가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합성 비타민 원료의 약 97%를 생산하고 있다. 콜타르에서 수출된 비타민에 인공색소, 방부제, 코팅제 그리고 다른 첨가제를 넣으면 비타민 정제로 둔갑한다. 특히 합성 비타민 C는 사실 아스코르부산이라는 물질인데 오렌지 겉껍질의 성분과 거의 비슷하다. 근데 이걸 어디서 한다고요? 요즘 옥수수로 뽑아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끝없이 펼쳐진다라는 얘기예요. 또 여기 이제 백신 얘기도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너무 자주 병원에 가는 아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61년도 FDA가 어린아이의 ADHD 치료약으로 리탈린을 승인한 후 10년 만에 10만 명이 넘는 어린이를 리탈린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래서 정서적인 불안이 더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병 마케팅 약을 파는 가장 좋은 수단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슬픈 얘기들인데요. 뭐 너무 알려드릴 거는 많고 시간을 짧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한 가지 책 가지고 너무 길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이 100년 동안의 거짓말은 정말 좀 모든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가더라도 제가 이 책은 조금 디테일하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좀 넘어갈 부분 넘어가고요.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한 엄마들이 되셔서 이런 일교차가 심한데, 예? 너무 아만 드시지 말고 따뜻한 물과 따뜻한 차로 온 가족의 건강을 좀 돌보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